저는 신현근 교수이고요. 뉴욕에 있으면서 제가 보통 계절학기에는 직접 여러분 찾아가서 만나 뵙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제가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여름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직접 뵙는 시간이 아쉬웠는데 가을 학기에서 이렇게 또 뵙게 돼서 반가워요. 저는 RCP의 공동소장을 맡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대외적으로 RCP가 공인되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제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분석가 과정을 마치시거나 하게 되면 지금은 현대정신분석가 협회에 가입하는 것으로 이런 절차들을 마련해서 지금 졸업한 분석가들은 국제적으로 공인받는 이런 입장에 가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10여 분 정도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ICP Certified Psychoanalyst라는 게 국제적으로 공인된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처음 RCP 시작할 때는 거의 그 당시로는 계절학기 제외하고도 그러니까 여름하고 겨울은 저희가 직접 가서 여러분들 강의를 했었고 뉴욕에 있던 교수들이 중심이 돼서 그리고 나머지 학기에는 서울에 계신 분들이 주로 강의를 했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교수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봄학기, 가을학기에도 계속 강의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졸업생들 많아지고 교수님들이 여러분들 훌륭한 교수님들이 많아서 이제 저희가 봄하고 가을은 면제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또 여러 상황 때문에 저에게 요청이 와서 여러분들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고 사이칼라지스트는 정통 정신분석에서 클래시컬한 이론이 현재로서는 이고 사이칼라지의 모습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통 정신분석이 어떤 것인지를 히스토리컬하게 좀 배우는 이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여러 학파의 공부를 함께 하지만 이 정통 정신분석의 입장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것을 좋고 나쁘고 이렇게 취사 선택하는 거라고 보다는 정신분석이라는 큰 울타리 안에 여러 학파가 함께 있어서 서로 보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 정신분석 공부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기술적으로 또 배워야 될 것도 많지만 마음의 공부니까 마음이 편안하셔야 돼요. 공부를 하면서 점점 obsessive하게 된다면 여러분 공부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준비가 조금 미흡하더라도 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고 또 모자란 건 또 동료들이 도와주고 이렇게 할 거예요. 밤늦게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세요. 그리고 어쩌면 굉장히 조금은 공부하시면서 무리하게 되는데 처음 지금 일기생들이 공부할 때는 정말 매니가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매니가해서 걱정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은 하나의 그룹이 돼가지고 아무도 안 빠지면서 계속 7, 8년 달려왔던 그 그룹들이 있었죠. 근데 그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자연스럽게 각자 플래닝해서 조금 동기라는 개념이 조금 느슨해져서 개인적으로 편안하게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 오히려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해요. 우리가 정신분석가가 돼가는 과정은 사실은 환자들이 우리를 형성해 가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슈퍼바이저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분들이 왜 저항을 하는가를 우리가 이해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거예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기대가 많은데 저도 히스토리를 제가 여러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가르칠 때마다 저도 한마디로 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하고 한 과정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나도 한마디로 그
학파를 얘기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하는데 수업이 끝나고 나도 항상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강의 시작할 때마다 또 새로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자아심리학 경우 2년 전에 했었고 그 이전에도 여러분들 여러 측면에서 정신분석의 히스토리를 여러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데 매년 할 때마다 내가 알지 못한 것들이 새롭게 튀어나오고 그래서 얼마나 공부를 해야 조금 여러분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을까 하고 항상 고민해요. 그래서 제가 저도 비상적인 지식을 가진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제가 다 여러분 수요를 채워주지 못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질문해 주시고 그러면 제가 그 수업 시간에 충분히 설명 못 드린 것은 또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온라인에 링크를 하나 보내드렸죠? 원래는 제가 뉴욕에서 미주 중앙일보라는 곳에서 메인으로 카페를 운영을 했었는데 그 카페에 계속해서 오랫동안 자료들을 쌓아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저기 가르치는 곳에 있는 학생들이 발제한 내용, 그러니까 제가 강의한 내용 이런 것을 쭉 쌓아왔는데 110만이 넘게 사람들이 액세스를 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였는데 미주에 있는 중앙일보가 아마 자기들 나름대로 사정이 생겨가지고 그 카페 활동을 전면 중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다 내려가서 여러분들이 그쪽에는 액세스를 하지 못하고 제가 어떤 경우가 있을지 몰라서 네이버 블로그를 비상시에 대비해서 사용을 했었고 거의 거기는 사람들 친구 맺기도 거의 안 하고 있었다가 이게 지금 없어져서 할 수 없이 그쪽을 메인으로 지금 쓰게 됐어요. 근데 다행히 그쪽에 보니까 자아심리학 쪽에도 제가 자아심리학 1에 한 20개의 글이 올라가 있고 그리고 자아심리학 2에도 13개인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 내용들이 다 그냥 여러분들처럼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다 의존하시면 안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선배들이 애썼던 흔적이니까 그걸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은 그걸 배경으로 더 원문을 더 잘 읽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으니까 그걸 잘 활용하시면서 왜냐하면 옛날에는 한글로 된 교재를 거의 안 썼어요. 저는 한글 교재를 안 썼었는데 어느 때부턴가 너무 영어로만 하는 게 힘들다고 그래서 번역서가 있는 교재들 요즘은 가끔 선택하는데 여름에 했던 자기심리학 같은 경우에는 다 번역 교재가 있는데 지금 자아심리학 같은 경우는 국내에 번역서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우리말이 굉장히 생경하기 때문에 여러분 선배들이 공부한 것들을 거기에 제가 그 자료를 완전하지 않지만 어떤 네이버나 미주 중앙일보에 쉐어하고 있었던 것은 여러분처럼 공부하시는 분들은 특혜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은 관심은 있지만 이렇게 공부를 할 시간이나 경제적인 여력이 없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에게 사회 봉사하는 차원에서 그분들에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공부하면서 자기 필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당시에 선배들이 동의하는 범위 내에서 그분들의 글을 올렸어요. 거기는 에러도 있고 어쩌면 사람들한테 왜 이렇게 잘못 썼느냐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곳도 곳곳에 있지만 리스크를 안고 일단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은 후배들이 공부할 때 그냥 매년 새롭게 시작하는 것보다는 번역 자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애써 공부해야 될 후배들 생각해서 올려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10분 활용하시기 바라요. 자아심리학만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보통 히스토리를 공부하다 보면 자아심리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자아심리학과 다른 여러 학파들의 이론과 자아심리학이 어떻게 다른지
이걸 비교해야 자아심리학이 어떤 것인지 드러나겠죠. 여러분들이 정신분석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자아심리학을 어느 정도 윤곽을 잡으려고 한다면 자아심리학 자체만 공부해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알기가 어려워요. 그 자아심리학과는 다른 여러 학파들과 어떤 점에서 다른가 그 특징을 조금 이해를 하면 자아심리학이 조금 명료해지겠죠. 그래서 저는 어떤 과목이나 비교 정신분석학이라고 할까요? Comparative Psychoanalysis라는 측면에서 비교 정신분석이라는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능한 한 여기 교재를 충실하게 이해해 주시고 그걸 가지고 조금 발전해 주시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종합적인 측면에서 다른 정신분석 이론들과 어떻게 서로 비슷하고 어떤 점이 다른가 하는 쪽에서 그리고 그 임상에 적용할 때는 자아심리학적인 측면과 다른 대상관계나 대인관계 이론이나 혹은 자기심리학 이런 쪽과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이걸 말씀드리려면 여러분들이 교과서 내용들은 좀 충실하게 여러분 스스로 조금 이해해 주시면 그걸 발전해 주시면 제가 시간이 좀 남아서 여러분들에게 더 잘 도움을 드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발제물을 드립니다만 그 발제물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소화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은 발제할 내용들 여러분들이 발제자만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각자가 다 공부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일주일 동안 공부하시는 거니까 수업에서는 발제자가 토론할 만한 중요한 점들을 좀 가지고 와서 본인의 생각과 다른 분들의 생각을 나누는 이런 토론을 점점 활성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토론 중심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여러분들이 발제문을 3페이지, 5페이지를 준비했지만 한 3페이지까지밖에 못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그 나머지 부분을 꼭 다 하겠다고 이렇게 강박적으로 하시지 말고 어쩌면 발제물 준비를 했습니다만 5페이지 중에 1, 2페이지는 우리 다 아는 거니까 나는 3페이지부터 여러분하고 나누겠다 이렇게 하셔도 좋고 시간은 발제자가 편한 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프로이드의 리비도 이론, 성욕 이론을 공부를 하게 되면 아마 프로이드 이론 쪽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실 거예요. 우리의 성욕이라고 한 것을 부분 성욕과 전체 성욕으로 나눠요. 그래서 성숙한 성욕은 전체 성욕이라고 본다면 구강기의 성욕, 항문기의 성욕, 그리고 아주 여러 가지 신체적인 것에서 오는 쾌락, 성욕이라는 개념을 너무 넓게 써서 여러분들이 초기에 아이가 엄마의 젖을 빠는 것부터 성욕이라는 게 구강기 성욕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반대 견해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클래시컬한 이론 쪽에서는 이 리비도 이론을 놓지 않고 성욕 이론을 끝까지 고수하고 있는데 어쩌면 초기에 프로이드를 지근거리에서 보자 했던 융이 프로이드로부터 떠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바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요. 융이 볼 때 우리의 리비도라고 하는 것이 성적 에너지인데 우리 사람에게 성적 에너지만 있느냐 하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됐어요. 근데 묘하게 프로이드는 거의 모든 것을 리비도로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오고 있죠. 그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게 리비도 이론이죠. 그래서 그럼 성욕이라고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유아 성욕이라는 걸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프로이드가. 그럼 어린아이들의 성욕은 그 어른의 성욕 같은 것이냐? 그걸 어떻게 성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이론이 분분하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성욕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걸 이론화했기 때문에 프로이드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초기부터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융이 볼 때는 리비도를 그냥 성욕이라고 보지 말고 사이킥 에너지라고 보자. 성적 에너지라고 보는 것보다는 사이킥 에너지라고 본다면 맥센스 한다고 봤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프로이드의 어떤 성지상주의 같은 성 중심으로 모든 이론을 끌고 가는 것 자체가 융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었던 부분이죠. 한쪽에서 보면 이런 얘기, 프로이드가 처음 프로이드의 인스팅트 이론, 본능 이론은 굉장히 오랜 변화를 거쳐요. 섹슈얼 인스팅트하고 처음에 구별했던 건 이고 인스팅트라는 개념을 가졌어요. 초기에는 자기 본능과 섹슈얼 인스팅트, 성적 본능이라고 하는. 그 연원으로 보면 우리는 자기 보존의 본능도 있고 종족 보존의 본능이 있다는 데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동물 이론에 가까워요. 모든 동물은 다 자기가 살아나려고 애를 쓰고 또 자기 종족 번식을 위해서 애를 쓴다. 거기에서 자기 보존의 어떤 본능을 이고 인스팅트라고 불렀고, 그리고 종족 본능의 본능을 성적 본능이라고 불렀는데, 나중에 이고 인스팅트라는 것을 버리고 중간에 리비도 자체도 그냥 날시시즘이 들어오면서 리비도를 이고 리비도하고 오브젝트 리비도로 이렇게 구별하기도 해요. 중간에는. 그러다가 나중에 1920년대에 가면서 또 하나 성적 본능과 그 섹슈얼 드라이브하고 또 하나는 어그레시브 드라이브라는 개념을 가져와요. 그래 공격 본능과 성적 본능이라는 개념으로 이게 듀얼 드라이브 티어리예요. 그러니까 이고 사이클 중에 가장 큰 축 중에 하나가 듀얼 드라이브 티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 본능과 공격적인 본능인데 나중에 이 말을 좀 바꿔요. 그 말이 프로이드가 쓰기에도 너무 다이렉트 그 얘기를 가지고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모든 활동을 설명한다는 게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생애 본능, 라이프 인스팅트라는 개념과 데스 인스팅트라는 개념으로 구별을 해요. 라이프 인스팅트라고 표현했지만 그 밑바닥에는 성적 본능이라는 섹슈얼 인스팅트. 그래서 프로이드는 끊임없이 성적 본능을 이론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적 본능은 유아 성욕부터 시작된다. 근데 이 부분이 이고 사이칼로지의 가장 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역동 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어떤 면에서 이건 19세기의 동물에 대한 이해하고 거의 일치해요.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 본다면 우리가 동물이 아니고 사람으로서 태어났으면 이 사람들의 사회 속에 적응을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있겠죠. 문명화된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한다면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본능을 어떻게 제어하느냐가 사람을 만드는데 제일 중요하다. 이런 측면이 이쪽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동물들의 가장 특징인 게 섹슈얼 인스팅트하고 공격성이죠.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이 개념이 도입되면서 그 이론 중심으로 계속 이걸 발달시켰는데 우리의 사람들의 활동을 모든 걸 성적인 것이거나 공격적인 것으로만 본다면 우리한테는 좋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는 타고날 때 좋은 것을 하나도 안 타고나는 셈이 되어버리죠. 이 챕터하고 그 다음 챕터에서 나올 얘기들 내가 종합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프로이드는 처음에 처음 태어날 때 우리 이드로 태어났다. 이드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니까 이드의 구성부는 역동이죠. 본능이 가득 찬 이드로 태어났다. 그리고 우리는 본능 덩어리로 태어났다고 봐요. 인간에 대한 퍼스펙티브니까. 인간을 본능 덩어리로 가지고 본능 덩어리인 사람이 태어났어요. 근데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본능 덩어리로 살 수는 없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 속에서 나중에 이 사회와 과정 속에서 이드 그대로 살 수 없으니까 이드의 표면에 새로운 어떤 조직이 생겨난다. 그걸 이고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드로부터 이고가 발생했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드는 원본능이기 때문에 원본능 속에 에너지가 있죠. 이드는 본능이니까 성적 본능이나 공격적 본능 속에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는데 이거는 그다음 중재자이죠. 자기는 원래 힘이 없다, 에너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리비도나 공격성이나 이게 다 에너지 덩어리인데 이 에너지가 그대로 사용된다고 한다면 사회하고 부딪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절제해야 되는데 그 중재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이고가 하나의 중재 역할을 해서 현실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나중에 그럼 이고는 어떻게 활동하느냐? 이고에는 에너지가 없다고 한다면 그래서 나중에 아마 뒤에 학자들이 중립화라는 개념을 쓰죠. 뉴트럴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나중에 이고 사이클레스의 가장 중요한 학자 중에 애나 프로이드는 프로이드의 딸이에요. 프로이드 딸은 우리의 방어 중심의 이론을 형성한 그 디펜스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한 분인데 미국으로 이주한 하트만이라는 분, 하인츠 하트만이 얻은 이 양대 축이에요. 아나 프로이드하고 하인츠 하트만이 하트만은 이 적응 이론, 어댑테이션에 대한 이론들을 좀 더 프로이드의 이론을 더 확장시키면서 어쩌면 이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좀 더 깊이 이론들을 확장해요. 그래서 아까 프로이드 얘기를 한다면 어때요? 우리는 처음 태어날 때 본능 중심으로 태어났다 고 하는 개념. 그래서 이고 자체는 나중에 생겨나는데 이드로부터 생겨났다. 이렇게 된다면 결국 우리 인간은 성적 욕동이나 공격적인 욕동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우리의 본질 자체가 우리는 원래 귀하게 태어난 게 아니죠. 동물적인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래도 여기서 사람들하고 살아내려면 이걸 억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고에서 슈퍼 이고라는 게 형성이 된다 이런 개념이 또 나오죠. 그래서 마음의 3중 구조 이론이 나와요. 그 이고, 이드, 슈퍼 이고라는 개념이 나중에 1923년에 정립이 돼요. 그 1920년 정도에 듀얼 인스팅트 티어리라고 하는 것, 처음에 여러 가지 인스팅트 티어리가 많이 있었지만 마지막에 정립된 게 성적 본능과 공격적인 본능 이 두 가지로 정리가 되죠.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또 하나의 이론이 1923년쯤에 형성한 아마 논문이 이고 앤드 이드라는 논문일 거예요. 이고와 이드에 대한 어떤 논문을 통해서 우리 마음은 프로이드가 초기에는 우리 마음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지정학적 이론이라고 그래요. 토포그래피컬 티어리인데 우리의 마음을 의식과 전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눴어요. 그런데 나중에 1920년에 오면서 마음을 그렇게 이해할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은 이드와 이고와 슈퍼 이고로 구성된다. 그래서 이걸 스트럭처럴 티어리라고 그래요. 구조 이론이라고. 그래서 지정학적 이론과 구조 이론 이걸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고 사이콜로지가 발전되기 이전 상태를 어떤 분들은 이걸 이드 사이콜로지라고 그래요. 근데 이드 사이콜로지를 따로 뭐 가르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초기에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을 이드 사이콜로지라고 보고 거기에 대칭되는 개념으로 이고 사이콜로지가 더 강조됐다 이렇게 보죠. 왜냐하면 초기에는 원본능 중심이죠. 어떤 기억 아까 자유현상을 통해서 우리의 본능적인 것들 본능에서 오는 본능으로부터 왔던 여러 가지 정서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밝혀지고 그래서 에더퍼스 컴플렉스의 그런 역동이나 그로부터 역동 파생물이라는 말이 드라이브나 인스팅트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는 하나의 파생물로 데리버티브로 오는데 성적 욕망이나 공격적인 욕망 이런 것들은 이게 어떤 이드를 구성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제 이런 것들이 어쩌면 이드에 있던 것들이 자아의 의식으로 무의식에 있던 의식으로 오게 되면 자아가 그걸 느낄 수 있겠죠. 다양한 형태로 성적 욕망이 생겨나거나 공격적인 욕망이 우리 의식 속에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 밑바닥에 무의식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다고 이게 역동 파생물이라고 보는 거예요. 역동으로부터 오는 거다. 이제 역동 자체는 심리적인 것이라고 얘기하기 어려워. 역동 자체는 여러분들이 이제 리비도 이론을 공부하면 이게 신체에서 발현한다고 봐요. 우리의 바디에서부터 온다. 그게 심리적인 것으로 올 때는 역동 파생물로 이드 속에 이런 게 드러나 그 속에 있게 된다. 이제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의 인간의 활동은 굉장히 다양한데 여러분들 예술 활동도 하고 종교 활동도 하고 친구들하고 아주 좋은 관계도 맺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데 이걸 친구하고 내가 친구를 사귀는 것도 나한테 있는 성적 역동에서 비롯된 거다. 모든 친구 관계도.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여기서 아까 역동 자체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이고가 이드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뺏어와서 자기의 에너지로 삼는다. 이게 뉴트럴라이제이션의 개념이에요. 중립화라는 게. 에너지를 이고 자체는 원래 에너지가 없어요. 그런데 이드가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가져다가 쓰면은 자기가 독자성이 생기죠. 에너지가 없다고 한다면 아무 힘이 없기 때문에 자기 기능을 하기가 이고 기능이 거의 없는데 점점 사람이 되어간다고 이고가 강화된다고 하는 것은 이드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점점 자기가 가져와서 이드를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잘 컨트롤하느냐는 이슈가 아까 우리의 초기의 이론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도덕적인 측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하지 않고 이런 것을 독립적인 기능으로 슈퍼이고라는 개념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고하고 슈퍼이고는 이들을 컨트롤한다고 이 역동을 컨트롤한다는 점에서는 동맹군이 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도덕적이니까 이 도덕 성향을 가진 슈퍼이고가 이고를 바라보면 너 왜 네 애 그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애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거야 하면서 시어머니가 며느리 혼내는 것하고 똑같아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이 슈퍼이고가 강화가 되면 이고 자체를 공격하는 이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슈퍼이고 자체가 공격적으로 이고를 압박하는 형식 하시 슈퍼이고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 마음에 평온한 상태를 이룰 수 없다고 보는데 그래서 아까 마음의 삼중 구조라는 이론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드하고 이고하고 슈퍼이고가 합종 연행이 일어나는 거죠. 말하자면 전국 시대처럼 상호간에 동맹 관계를 맺었다가 싸우기도 하고 뭐 이런 관계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에 갈등이 있다. 이게 컨플릭트 띠어리예요. 다음 챕터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할 컨플릭트 띠어리가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우리 마음의 이드하고 이고 간에 컨플릭트 생기고 슈퍼 이고하고 이고 간에도 컨플릭트 생기죠. 그런데 갈등의 양상은 이고 사이칼리스트가 이렇게 보는 거 말고도 또 좀 더 복잡하게 보는 이런 학파들도 많죠. 어떤 면에서는 다른 학파에서 제기하는 것을 예를 들면 나는 가장 좋은 어머니가 되고 싶어. 근데 가장 좋은 아내가 되고 나는 가장 좋은 직장인이 되고 싶어. 이제 이렇게 되면 직장에 충실하려고 하면 내 아이를 다 돌볼 수 없고 아이를 중심으로 하다 보면 내 직장을 소홀할 수밖에 없죠. 이런 경우도 컨플릭이 생겨나죠. 다 좋은 것과 좋은 것 간에도 상충이 일어나요. 근데 실제 마음의 갈등은 아주 다양한데 여기서 이고 사이클에서 처음 봤던 것은
이드와 이고 간의 갈등, 또 이고와 슈퍼 이고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일어나겠죠. 이런 갈등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갈등으로부터 갈등이 생기면 우리가 불안해진다. 또 이런 우리의 불안과 또 관련되는 이론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오늘 첫날이니까 조금 제가 교제하고 상관없이 조금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성적 욕동과 공격적인 욕동 중심으로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술 활동도 하고 종교 활동에 심취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숙해 가는 과정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이 프로이드의 이론은 굉장히 힘이 없어요. 거기서 쓸 수 있는 개념은 서블리메이션이라는 개념이죠. 승화라는 개념. 그러니까 원래 성적 욕동이었던 것을, 아니면 공격적인 욕동이었던 것을 다른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목적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승화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화가가 된 것은 원래 자기의 배설물을 가지고 마음껏 놀고 싶었던 애가 그 배설물 대신에 물감을 가지고 노는 거다. 이렇게 해서 승화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개념도 이 성적 성에 대한 개념과 우리 사랑이라는 개념을 구별해내기가 굉장히 힘들죠. 결국 성적 욕동으로부터 우리의 애정을 추구하는 것도 거기에서 승화된 거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가 종교를 찾는 것도 여러 가지 우리의 본능으로부터 오는 것에 방어로 일어나거나 이런 두 가지 욕동과 관련돼서 설명할 수밖에 없는, 예술 자체도 그렇게 설명하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의 공격 본능이나 성적 본능으로 결국은 환원돼서 설명한다는 얘기죠. 아주 인간의 활동 모두를 그런 쪽에서 우리의 직업을 선택하거나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 자체도 성적 본능과 공격적인 본능을 배경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런 설명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융 같은 분은 처음부터 리비도라고 하는 것 자체를 그냥 성적 본능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의 사이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리비도라고 부르면 좋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그리고 프로이드는 어떤 종교나 이런 영성 활동이나 이런 것을 그냥 일루전이라고 봤어요. 종교는 일루전이라고. 그러니까 환상이니까, 환상이기 때문에 그건 거의 특별히 가치 있는 것으로 보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처음에 어떤 종교계하고 부딪혔던 부분도 이제 이런 부분이죠. 종교 활동 자체도 일루전이다. 그런데 이렇게 보는 견해가 바로 이 본능 이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종교 활동이나 영성 활동 자체 또는 예술 활동 자체를 이렇게 승화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게 만약에 퇴행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죠. 이고 사이카이스트 속의 이론 속에 퇴행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우리 사람이 잘 발달했다가 어느 지점에서 굉장히 긴장이 심화되면 발달했던 지점에서 다시 안전했던 과거의 지점으로 되돌아간다 하는 게 퇴행이라는 리그레션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러면 아무리 훌륭한 예술 활동을 하고 참으로 사회봉사적인 활동을 하고 사랑을 마음껏 이렇게 나누던 훌륭한 영성가도 긴장이 심화되면 결국은 원래 가지고 있던 욕동으로 되돌아간다.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성적이나 공격적인 본능으로 회귀한다. 원래 뿌리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서 우리의 인간을 이해하는데 이 이론만 가지고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 속에서 크게 셀프를 중심으로 한 고찰들이 만약 융의 이론 같은 경우 융은 우리 안에 제2의 퍼스널리티가 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고 이거를 어떻게 보냐면 1920년대까지 프로이드하고 융은 같았어요. 서로 다른 얘기가 아니고 이고는 컨셔스 이고라고 봤어요. 이거는 전부 의식의 세계예요. 그리고 무의식과 구별된 이런 무의식의 세계와 의식의 세계를 크게 구별하는데 이거는 의식하고 같은 용어로 썼다는 얘기예요. 안나 프로이드가 봤던 거나 또 프로이드가 1920년대에 봤던 부분은 우리의 이고 속에 무의식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고 속에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의식과 무의식으로 구별을 해서 의식을 이고라고 생각했던 이런 이론을 끌고 갈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의식 무의식으로 구별. 왜냐하면 이고 자체가 무의식의 영역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고, 이도, 슈퍼이고 모두가 무의식의 영역이 있다 이렇게 봐. 프로이드 이론이 발전하면서 초기에 우리 마음을 의식과 무의식, 전의식으로 나누던 이 개념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제2차 구조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런 구조 이론이 나왔는데 거기에서는 우리의 마음 자체에서도 무의식적인 부분, 무의식적인 가장 대표적인 게 안나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디펜스 시스템이에요. 우리의 방어는 대부분 무의식의 세계죠. 여러분이 리액션 포메이션이라는 방어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내가 저 사람 미워 죽겠는데 내가 미워한다는 정서를 내가 만나는 거 너무 힘들어요. 내가 너무 잘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드러나는 것은 저 사람은 엄청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오죠. 리액션 포메이션이랑 사랑하고 있는데 사실은 무의식적으로는 정말 미워하고 있는 거죠. 이 마음의 갈등이 그 속에 숨겨져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방어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내 자아가 나를 방어하고 있는 내가 이렇게 나쁜 생각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내가 견딜 수가 없으니까 내가 그 나쁜 마음을 만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의식 속에서 방어가 일어나는 게 이 사람은 정말 사랑해야 돼.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가면서 내 마음은 편해졌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의 상당 부분이 무의식의 세계에 속한다. 그리고 슈퍼이고의 기능 속에서도 무의식, 거의 많은 부분이 무의식이라는. 그런데 융이 봤던 부분은 초기에 프로이드가 봤던 것처럼 이고 컨셔스니스, 이게 의식과 무의식을 크게 구별하는데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는 프로이드가 본 무의식의 세계는 뭐예요? 우리의 본능이, 성적 본능, 공격적 본능이 그 속에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억압한 것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아주 페인풀한 경험이나 고통스러운 것들을 억압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쁜 것들이 그 속에 다 숨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적 본능, 공격적인 본능이 19세기로 본다면 성적 본능이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봤나요? 부정적으로 봤나요? 그 당시에 별로 성적 본능을 잘 다스려야 되는 거지 그것이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봤던 거죠. 공격적인 본능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에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프로이드가 봤던 것으로 보여요. 그렇지만 융은 어떻게 보냐면 이 개인적으로 억압된 부분도 있지만 집단 무의식이라는 개념이 들어오죠. 컬렉티브 언컨셔스니스. 인류가 진화해 오면서 계속해서 인류 공통적으로 함께 공유하고 있는 어떤 무의식적인 세계가 있다. 그래서 심볼리즘이 등장,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죠. 무의식의 세계.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우리 모든 창조성의 근원이 무의식에 있다고 봐요. 이 창조성의 근원. 그리고 또 다른 쪽에서 융을 공부하는 건 쉽지는 않은데 그 속에 또
대문자 셀프라는 개념을 써요. 셀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셀프는 무의식 속에 있는 자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식적인 자기가 아니고 무의식적인 자기죠. 근데 이 무의식적인 자기가 원래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것으로 보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성장해 가면서 우리가 의식으로 나라고 믿고 있는 자아, 이 의식 속의 자아가 무의식 속에 있는 자기가 발현하는 것을 수용해내는 과정이 성숙하는 과정이라고 봐요. 그래서 셀프라는 것은 자아보다 더 근원적인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아심리학하고 다른 셀프 중심의 이론이 어떤 융에게 있어요. 근데 이런 셀프 중심의 이론 융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캐런 호나이라는 분 저한테 강의 들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캐런 호나이도 우리의 리얼 셀프 중심의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고, 이도, 슈퍼 이고 이렇게 나누는 거 의미가 없다고 봐서 마음의 삼중 구조 이론 자체를 부인해요. 그리고 프로이드식의 어떤 자아심리학의 기본적인 게 뭐예요? 근진상과 에더퍼스 컴플렉스 이론이죠. 이 에더퍼스 컴플렉스 이론 자체, 특히 여성의 에더퍼스 컴플렉스 이런 것들은 다 엉뚱한 얘기다고 이런 이론을 부인하는 이런 이론가가 나와요. 그래서 자아심리학에 대한 도전은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많이 생겨나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왜냐하면 프로이드가 세웠던 그 개념을 버리지 않고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데 실제 임상에 적용하고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면서 그 프로이드의 개념이나 기법 가지고 사람들을 다 도울 수 없다는 한계 때문에 새로운 이론들이 계속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프로이드가 봤던 것이 다 틀렸다는 게 아니라 프로이드가 봤던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프로이드의 이론만 가지고 적용할 수 없는 이런 환자층을 보려면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하나하나 둘 쪼개진 것으로 보는 게 아니고 전체로서의 우리의 마음. 어떤 사람 융 같으면 이걸 소울이라고 하고 스피릿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런 우리말 버전은 시몬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깊은 마음. 이런 중심으로 거기서는 자아라는 개념을 인정하면서도 이 시몬이라는 개념하고 서로 어떻게 같이 이 자아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 무의식 깊숙이 있는 자기의 셀프가 어떻게 발현하는 것을 수용할 것인가. 그러면 이제 이런 어떤 면에서는 저는 그래서 셀프 중심의 이론은 저는 인간 성장 이론이라고 봐요. 우리가 참고로 인간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타고난 귀한 것들이 발현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깊은 성장, 무의식 속에 있는 성장 가능성들, 휴먼 포텐셜이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휴먼 포텐셜이 어떻게 발현되는가라는 측면의 이론들이 대부분 셀프를 중심으로 한 이론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어떤 면에서 많은 분들이 있지만 셀프 중심으로 얘기를 한 게 융의 얘기, 그리고 캐런 호나이의 얘기, 그리고 위니카스는 트루 셀프라는 용어를 즐겨 썼어요. 그리고 하이만 아니죠. 우리 자기심리학자가 누구죠? 코헛. 하인츠 코헛의 자기심리학. 여기서도 셀프 중심의 이론들이죠. 이 셀프 중심의 이론들은 어쩌면 전체적인 어떤 통합된 퍼스널리티를 얘기를 하려고 애를 써요. 이고, 이도, 슈퍼 이고 이게 쪼개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아마 이 글을 이 교과서 읽으면 이 저자도 그런 측면에서 어떤 얘기를 하면 프로이드도 나중에 가서는 처음에는 우리의 마음의 구조를 설명하면서 마음의 삼중 구조를 얘기했지만 여기서 우리 저자는 제르트루드 앤드 루빈 블랙 이분들도 어쩌면 이고 사이칼로지를 자기 나름대로 소화하려고 애쓰고 있어서 자기 주장을 가끔 해요. 이제 교과서 읽으시면 그러면서 프로이드가 후기에 가서는 자기가 마음의 구조를 이렇게 셋으로 나눴는데 이것을 너무 분명하게 나누는 것보다 이것이 통합돼 전체가 어우러지는 것, 그 전체적인 어떤 마음 이런 쪽에 또 비중을 두었다.
나는 얘기를 여기서 인용을 해요. 프로이드가 했던 얘기들을. 그래서 마음을 하나의 시스템 이고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어느 마음의 삼중 구조 중에 하나로 이고를 이해하지만 어쩌면 여기서는 이 전체적인 통합적인 기능으로서 이거를 얘기하기도 해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 공부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 자체를 이거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해한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이 외국의 우리나라를 대표하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적으로는 입법, 사법, 행정부가 있지만 외국 사람을 하고 직접 만나는 건 누가 만나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것은 이거 전체 입법, 사법, 행정부가 기능적으로 나눠져 있지만 대통령이 대외적으로 국가를 뭐라고 하래? 레프리젠트한다. 국가의 대표 기능을 하죠. 그래서 외국 사람은 우리 대통령을 만나면 대한민국을 만난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고, 이드, 슈퍼 이고를 쪼개서 생각하지만 또 어떨 때는 우리 마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만난다고 한다면 우리의 이고가 만난다 이런 것보다 우리 마음 전체가 내가 만난다고 할 때는 이때는 이고의 개념 자체를 통합적인 전체적인 통합된 우리의 마음으로 이고를 이해해야 된다 하는 개념을 나중에 우리가 봐요. 그래서 이고의 개념을 하나의 쪼개진 이고의 마음 세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볼 것이냐, 어떤 전체적인 우리의 마음을 이고라고 볼 것이냐.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게 셀프하고 거의 비슷한 개념이 되죠. 그래서 프로이드도 통합적으로 우리 마음을 이해해야 될 필요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쭉 공부를 해나가면은 이고 사이칼리지 중에서도 결국은 철저하게 마음의 삼중구조 이론을 얘기하다가 그걸 포기하는 사람이 코업 같은 사람도 결국은 그걸 포기를 하죠. 셀프 중심으로 이론. 그리고 현대에 와서도 나중에 공부한 찰스 브레너 같은 분이 이고 사이칼리스트 중에 가장 뛰어난 이고 사이칼리스트예요. 그런데 그분이 후기 이론으로 가면서 그분이 작고하기 얼마 전에 한 10여 년 전부터는 우리의 마음의 삼중구조 이런 이걸 쓰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이고, 이드, 슈퍼 이고를 그 개념을 버리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절대 불변의 이론인 것처럼 이고, 이드, 슈퍼 이고라는 개념이 무조건적으로 이건 틀림없는 것이다. 이런 개념에서 우리가 조금 벗어나야 돼. 이것도 하나의 마들이에요.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툴인데 그렇게 이해하는 분과 그렇게 이해하지 않는 분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고 사이칼리지가 발전해 나가면서 거기에서 한계를 느끼면서 자기의 독자적인 이론들을 코업 같은 자기 심리학이 나오고 또 한쪽에서는 아까 찰스 브레너 같은 분은 워낙 저명한 분이라 사람들이 이고 사이칼리스트가 아니라고 우길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주장하는 이론을 따르는 분들을 모던 컴플릭트 티어리라고 그래요. 현대 갈등 이론. 현대 갈등 이론에 대한 아주 좋은 글들이 있는데 이번엔 너무 여러분들이 방대해서 내가 빼놓았는데 거기에 여러분 발제해서 내가 제외시켰어요. 왜냐하면 그거 하나만 공부해서 발제하려면 여러분들이 며칠 걸려야 될 것 같아서 무리가 될 것 같아서 빼놓았는데 제 아까 블로그에 보시면은 그걸 잘 소화해서 이고 사이칼리부터 모든 컴플리트 티어리로 발달 과정을 설명하는 여러분 선배의 글이 있을 거예요. 나중에 참조하시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고 사이칼리지 자체가 이렇게 계속해서 변모하고 있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그래서 우리가 처음 공부할 때는 의식과 무의식 그리고 우리의 성적 본능, 공격적 본능 그리고 이고, 이드, 슈퍼 이고라는 이런 아주 기본적인 이고 사이칼리지 개념은 이게 절대 불변한 것이 틀림없는 것이라고 우리가 처음에는 그렇게 배워야죠. 배우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깊이 하다 보면 이것이 틀렸다고 얘기를 한다는 것보다는 이런 툴만 가지고 인간을 이해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 특히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중요시 봐야 되냐면, 어, 우리의 이고 사이클리스나 클래식한 이론 쪽에서는 굉장히 분석을 중요시하죠. 그래서 어떤 면은 우리가 정신 분석이라고 할 때는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의식을 인정하느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사이코테라피가 있을 때 정신 분석의 일부라고 볼 수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이, 첫째 무의식을 인정하느냐. 사이코테라피 중에 무의식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은 우리가 정신분석으로 얘기할 수 없다고 일단 보여요. 두 번째가 인과관계를 인정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클래식한 이론 속에서 우리의 심리적인 현상들도 모두가 인과관계가 있다. 그 인과관계가 있어야 사이언티픽한 리서치가 가능하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물리적인 현상들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현상에도 반드시 인과관계가 있다. 그리고 인과관계가 있다는 전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석이 가능하죠. 이게 전부 우연으로 일어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써도 소용이 없죠. 이런 두 가지 큰 전제가 클래식한 이론 속에 깔려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간들의 심리적인 현상들 꼭 이렇게만 볼 것이냐 또 하는 또 의문을 제기하는 게, 윤관 같은 분은 어떤 면에서는 초월적인 세계를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인과관계, 우리가 상식적인 인과관계로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동시성 이 현상들 같은 경우에 내 마음속에 있는 것과 외부 현실이 이상하게 동시에 이렇게 일어나는 케이스들. 예를 들어서 내가 꿈에 검은 망토를 봤는데 그 이튿날 보니까 내 주위에 아주 가까운 분이 돌아가셨다. 뭐 이제 이런 여러 현상들, 싱크로니스트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죠. 이런 현상들을 전부 비과학적이고 우리 심리적인 현상으로 에서 제외시킬 것인가 하는 이런 도전들이 이 속에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가 인과관계로만 볼 것인가 하는 부분, 이제 이런 데서 또 하나 도전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의 심리 현상들을 이해할 때 우리가 인과관계로 이해를 하는 건, 여러분들 내담자를 만났어요. 그럼 내담자가 왜 지금 이렇게 불안한지, 불안한 원인을 찾아보면, 여러분들 이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초기에 방치되고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어서 힘들었던 과거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듣게 되죠. 많은 경우에. 그래서 이분의 현재 왜 이러는가, 그리고 이 사람은 다이그노스 진단을 하거나 이분의 현재 마음의 상태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게, 어떤 인과적으로 지금 이분이 이렇게 되는 것은 과거 이러이러한 것에 연유돼서,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인과관계가 복합적이긴 하지만 중요한 것들은 과거의 이분의 상처하고 관련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인과적인 것은 프로이디안 쪽이 탁월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왜 이분이 불안하고 우울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다 치료해 오지는 않죠. 근데 그렇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찾아왔을 때는 이분이 인과적인 법칙만 가지고 설명되지 않죠. 이분은 어떤 목적이 있죠. 자기가 낫고 싶은 욕심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치료 현상들을 이해할 때는 목적적인 입장, 우리에게는 인과성만 있는 게 목적성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동시에 봐야 된다고 하는, 이런 목적성에 대한 이론을 융이 아주 클리어하게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은 단순히 인과적으로만 설명해서 우리가 치료 방향을 결정한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요? 결국 이분의 원의가 있어야 치료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 안에 무엇을 원하는가가 이분의 목적,
같은 어려움에 있는 사람도 어떤 사람은 나 치료 안 할 거야. 난 이렇게 그냥 살고 싶어 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죠. 그럼 그분은 그냥 가셔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은 내 증상은 지금 다 해결됐지만 난 정말 사람답게 살고 싶어요. 나도 좀 남들처럼 즐거움을 느끼고 살고 싶어요. 또 어떤 난 정말 보람 있는 삶을 살고 싶어요. 난 지금까지 애써 살아왔지만 내가 산 삶은 강박에 한 삶이었고 정말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이거 좀 알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이분에게는 어떤 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이 목적성을 존중하면서 우리가 가야 될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심리 현상을 그냥 과거에 같은 상황에 있었다고 해서 이분이 꼭 지금 똑같은 목적을 가지지는 않겠죠. 그래서 목적이라는 측면과 인과적인 측면을 같이 본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자아심리학이 추구하고 있는 많은 귀중한 것들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또 자아심리학만으로서는 여러분들이 다 내담자를 다 이해할 수 없고 돕는 기법에서도 한계가 있을 때 다른 이론들도 함께 공부하면서 같이 가야 된다 하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처음이라 여러분들 우선 기본적으로 해드려야 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이걸 노파심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일을 오늘 내가 했어요. 그래서 나 혼자 나르시시스틱하게 얘기를 계속 하고 나서 제가 굉장히 후회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위로가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얘기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이 두 챕터 얘기를 그냥 제가 다 아우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공부하시고 오늘 제 얘기 들으시면서 느꼈던 것 잠깐 나누는 시간 우리 갖죠. 정신분석은 여러분들이 너무 기법으로만 이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인격적으로 성숙해가는 과정, 우리의 순례자의 과정을 우리가 간다고 하고 여러분의 환자들은 동료 순례자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아까 파이널리티라고 할까요? 파이널리티는 목적성인데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무의식 속에서는 어떤 목적을 이미 가지고 태어났다예요. 그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목적이 잘 발현되도록 협조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고가 여기 협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용식으로 얘기하면 이고가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셀프가 발현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고 수용할 때 우리의 인격이 넓어진다는 얘기예요. 점점 성숙해 가는 건데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미 귀한 것이 있다. 여러분들 혹시 영성적으로 본다면 많은 종교가들이 무슨 얘기를 해요? 우리는 불성을 타고났다? 아니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 또 우리 국내에서도 인내천이다? 우리 안에 하늘이 있다? 하는 개념들이 심플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오랜 영적 지식들이 포괄되어 있는 것들이죠. 영적 체험들이나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 우리는 각자 귀한 탤런트를 또 타고났다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탤런트나 어떤 스킬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는 어떤 것에 이미 목적 지어져 있다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과정이 굉장히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ICC라는 연구소를 만들었던 게 왜 만들었냐면 우리가 사이코 애널리틱한 어프로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스피리추얼한 어프로치가 같이 가지 않으면 너무 텅 빈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컨텐츠가 없이 우리가 테크니컬하게 접근해가지고 인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우리 안에 있는 본질적인 것을 제외시키고 인간을 이해하려고 테크니컬하게 세속적인 학문으로만 그 부분이 상당한 성과를 내지만 우리의 인간성의 깊은 본질까지 터치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
전인격적인 어프로치가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에서 정신 분석도 라이프 코칭적인 정신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굉장히 파워풀하다는 생각을 해요. 인간이 실제로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것은 그렇다고 내가 가진 어떤 종교를 강요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사이칼라지컬한 것 말고 스피리추얼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 깊은 그 스피리추얼리티는 어떤 것인지는 사람마다 각각 달라요. 우리가 인과관계로만 이해하는 인간은 아닌 그것보다는 초월하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안에 가지고 있다고 하는 가능성. 그래서 많은 이론 속에 휴먼 포텐셜을 발굴하는 이런 작업들이 많은 학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휴먼 포텐셜 무브먼트라는 이런 얘기가 사용되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학파 중에 우리의 인간 잠재력들이 어떻게 발현할 것인가 하는 그런 쪽의 이론들이 숨겨져 있다는 걸 이해하세요. 그 코브스의 얘기, 셀프 얘기도 그걸 사람들이 들어서 비과학적으로 들릴까봐 굉장히 조심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셀프가 뭐냐를 잘 정의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면 이게 사이비로 몰리니까. 그래서 과학적인 것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밑바닥에는 깊은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하고 싶은 욕구가 절제되어 있다고 저는 이해를 해요. 그래서 조금 저는 어떤 면에서는 제가 융을 요즘은 가르치고 있는데 왜 가르치냐면 정신분석을 우리는 너무 고전적으로만 이해를 해서 프로이디언 학파만 정신분석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아직도 묶여 있는데 사실은 융은 분석심리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분석심리학 그래서 프로이디언 이론과는 동떨어져서 이건 정신분석이 아니라고 그래서 아마 정신분석 연구소에서 융을 안 가르쳐요. 그리고 융 연구소에서도 아마 프로이디언 이론을 잘 안 가르칠 거예요. 그렇지만 연원으로 올라가면 융은 프로이드의 가장 총애하는 아들이었던 거죠. 학문적인 아들이에요. 그래서 융이 성장하는 데는 프로이드의 영향이 절대적이었어요. 그렇지만 융은 또 독특한 자기 개성을 가졌다는. 그래서 분리개별화 과정에 있어서 엄청난 진통이 있었지만 독립된 자기의 학풍을 만들어서 큰 기여를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학풍과 아들의 학풍이 다르긴 한데 융이 IPA, 그 International Psychoanalytical Association 국제 정신분석가 협회 초대 회장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분석 심리학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서로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다 정신분석에서 나온 두 갈래라는 걸 이해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고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 이외에 영역까지 정신분석을 조금 폭넓게 넓혀서 이해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제 나름대로 생각이에요. 정신분석을 좀 폭넓게 보세요. 원래 이고 사이칼로지 쪽에서는 이제 앞으로 공부할 중요한 주제들이에요. 이 저자 이고 사이칼로지 속에서는 뉴라틱한 환자만 치료 대상이라고 봤어요. 정신분석적인 치료 대상이. 왜 그랬냐면 해석 중심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정신분석의 툴은 해석이라고 인터프리테이션이니까 인터프리테이션을 수용할 수 있는 대상만 정신분석적인 치료 대상이다. 그래서 환자층을 굉장히 좁혀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대부분의 환자층은 프리에더퍼런 환자층이라니. 그래서 이고사라시나 클래시컬한 사이코어널리시스만 배워가지고는 여러분들은 임상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중에 코욱 같은 분은 이고사이칼리스 입장에서 조금 더 나왔어요. 뉴라틱한 환자 이외에 자기애적 성격 장애자나 자기애적 행동 장애자까지도 정신분석적인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다. 그럼 그때 이분들을 어떻게 치료하느냐? 이고사이칼리스는 안 된다고 하는데 방법은 여기에 이분이 공감이라는 이론을 가지고 공감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 대상이 되죠. 셀프 오브젝트라는 개념을 가지고 나오죠. 그래서 자기 대상이 되어주면서 이분들 안에서 성장이 일어나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건강한 나르시시즘이 형성되도록 도와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코우스의 기법은
자개적 성격 장애, 행동 장애자를 돕는데 특화되어 있는 이론이에요. 나중엔 이걸 넓히고 싶어 하지만 그렇지만 코우스 사이카틱한 환자나 보더라인 환자는 불가능하다고 봤어요. 정신분석적인 치료가. 하지만 사이카틱한 보더라인 환자를 특화한 이론이 모던 사이코 어널리시스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던 사이코 어널리시스의 기법을 충분히 익혀야 모든 환자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우선 세 가지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될 게 모던 사이코어널리시스나 셀프 사이콜로지나 이고 사이콜로지는 이걸 서로 상충되는 거를 보지 말고 환자층의 다름에 따라서 각각 다른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내가 이고 사이콜로지만 정신분석이라고 이해하시는 한 프리헤드폰 환자를 못 봐요. 그런 프러스트레이션에 계시지 말고 폭넓게 생각한다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해주고 내 인격 도야에만 사용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내가 이 사람들을 컨테인하고 참아낼 수 있다고 하는 이거 자체가 홀딩 인바이러먼트예요. 이분들 컨테이닝 하는 근데 가장 중요한 기법을 현대 정신분석의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 컨테인먼트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컨테인먼트를 담아주기라고 얘기를 하나요? 담아주기 자체가 가장 고난도의 치료 기법이라는 얘기예요. 이걸 습득을 해야 그 뒤부터 치료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컨테인먼트만 잘해도 환자는 나와요. 우리가 이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은 제대로 안 깨본 적이 없어. 다른 얘기로 코우스의 얘기대로 하면 셀프 아브젝트 자기 대상 경험이 충분하지 않아서 이분들은 지금 이렇게 힘들어 있다는 얘기예요. 또 현대 정신분석 얘기를 하면 이게 심바이오시스 경험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공생 경험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생 대상이 돼주는 것. 근데 공생 대상이 엄청 어려운 거죠. 셀프 아브젝트라는 용어로 쓰고 있지만 자기 대상이라는 개념이 어떠면 모던 사이코어널리시스에서 자개적 전이 대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나르시식 트랜스퍼런스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은 공생이라는 게 분화되지 않은 상태죠. 셀프와 아브젝트가 분화되지 않은 상태를 이 상태가 아마 교과서에 그 얘기 나왔죠. 나르시시스틱한 상태에서 아주 즐긴다는 얘기야. 아이들은 이게 패러다이스잖아요. 엄마하고 자기가 하나라고 하는 거. 엄마는 내가 필요한 거 다 해주고 내가 말 안 해도 내가 어디가 가려운지 젖을 먹고 싶으면 다 안다는 얘기예요. 그 경험이 충분하게 있어야 그 뒤부터 사랑받고 싶은 욕구, 또 어디 소속되고 싶은 욕구, 뭘 성취하고 싶은 욕구 이런 것들이 그 위에 의미가 있는데 초기 단계에서 이 셀프 아브젝트 경험이 약한 사람들은 이후 단계로 발달이 안 된다는 얘기. 그래서 저는 정신분석을 특히 프리헤드폰 환자들 경우에 이건 발달 이론으로 이해하시지 않고는 이분들을 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성숙해가는 과정에 있는 속에서 성숙을 도와주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린아이를 키우는 것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애들한테 아직 말귀를 못 알아듣는 애한테 얘야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얘기한 대로 안 되면 넌 어쩔 수 없어 하고 내가 버릴 거냐. 아이들은 프리 랭귀지라고 얘기를 할까요? 언어 이전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이 아이들하고는 여러분들 애를 키워내면서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 하신 거죠. 정서를 주고받으면서 키운 거죠. 그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 기법이 보드라이나 사이카틱한 환자들에게 아주 유효한 툴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기법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현대 정신분석에는 정신분석의 대상을 사이카틱한 사람이나 보드라인 환자까지 넓혀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해석 중심으로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영국의 대상관계 이론가들은 또 환자층을 구별하지 않아요. 구별하지 않는데 그래도 거기는 끊임없이 해석 중심으로 해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그런데 제가 이야기로는 해석을 한다고 하지만 멜라니 클라인의 글을 보면 엄청나게 많은 해석을 어린아이한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요즘은 멜라니 클라인의 책에 나오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임상가들은 실제로는 이론으로는 굉장히 서로 다른 것 같은데 실제로는 우리가 내담자를 보호하면서 내담자에게 적합한 기법을 쓰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서로 굉장히 다른 것 같지만 해석을 하더라도 아까 어른한테 하는 해석이 아니죠. 애들한테도 우리 얘기하죠. 하지만 애들이 알아듣는 랭귀지로 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불안할 때 해석을 함으로써 해석을 통해서 불안을 진정시킨다고 하지만 그 해석이라는 게 현대적 신문적에서는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인데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이 겉으로 보면 해석을 통해서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걸 해석이라고 부르고 한쪽에서는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으로 부르는 거지 임상 실제에서는 같다고 봐요.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이 혼란을 견디는 거가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은 정신분석 이론들을 여러분들 암기 시험 안 봐요. 정신분석 연구소에서는 절대로. 그러니까 다 암기하려고 하시지 마세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공부하던 식으로 이걸 너무 지적으로 접근하시지 말고 이 정서 속에서 그 속에 흐르는 것들을 더 중요시하고 구체적인 건 기억하시지 못하더라도 전체적인 얘기 속에서 어느 것을 지향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그냥 처음에는 계속 또 어떤 면은 정신분석 연구소에서 공부하다 보면 같은 아티클을 4번, 5번 들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소화하려고 절대 하시지 마세요. 무리하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왜 이런 이론 공부가 중요하냐면은 히스토리나 우리가 환자를 볼 때는 비원식으로 우리는 어떤 기억이나 우리의 이해나 또는 우리의 소망이나 이걸 다 내려놔야만 환자를 볼 수 있어요. 임상 현장에서 여러분은 머리가 비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배운 걸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가 하고 여러분 고민한다면 공부하시지 마세요. 큰일 나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은 이게 무의식의 세계에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듣고 하는 사이에 내 무의식적인 영역에 이게 가 있어야 어느 순간에 내담자의 무의식과 내 무의식이 만날 때 내담자의 무의식을 이해하는 툴이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갑자기 코웃이 드러날지 프로이드가 드러날지 찰스 브레너가 나와서 얘기를 해야지 모르지만 우리가 자연스럽게 어떤 비원식으로 얘기하면 실렉티드 팩트가 우리에게 어소시에이션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 환자를 이해하게 되는데 우리 무의식 속에 소화된 것들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것도 기억이 안 되더라도 계속 들어두면 그 내 무의식이 알아서 할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하면 좀 편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무의식을 좀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의식을 신뢰해야 정신분석 공부를 해요. 여러분이 혼란 속에 있을 수 있는 힘이 정신분석에 꼭 필요해요. 여러분들 프리헤드폰 환자를 만날 때는 그 케이아스 속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자기를 이해하는 것 자체가 자기가 너무 두려워요. 그러면 자기의 끔찍한 기억이 나고 끔찍한 정서, 끔찍한 죄의식, 끔찍한 부끄러움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이분들은 컨퓨전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혼란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과 같이 앉아있으면 여러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이 혼란스러움을 담아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마 제가 오늘은 좀 사이카틱한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혼란스럽게 여러분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잘 담아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제자들은 세분된 것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 나누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세분된 공부를 하세요. 그렇지만 제 나름대로 그 세분대에서 공부하시는 것 중에 의문나는 것을 제가 조금 도와드리고 그리고 또 통합적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보완해드리고 싶어요.